제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아? 쟤 어떻게 뜨냐? 제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아? 쟤 어떻게 뜨냐? 같이 가서 뒤집어. 하지만 래퍼가 요즘에 이 사건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이버 기사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가 모두 다 이 사건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평 계곡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0년 10월 17일에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뤘던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가평 계곡 익사사건 미스터리로 방영이 됐었는데요. 현재는 살인사건으로 부르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건의 범인들이 너무 악랄하다고 느껴졌던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이 완전히 심리적으로 이 범인들에게 제압을 당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범인인 이은혜와 조현수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오늘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가장 먼저 사건 개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후에 이은혜와 조현수가 어떻게 그날의 범행을 시도하고 윤상엽 씨의 목숨을 빼앗았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 가장 굵직하게 제기됐던 의문점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용소폭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이곳이 가평군에 있는 용소폭포라는 곳이에요. 자, 여기서 아내의 지인들과 함께 놀러왔던 윤상엽 씨, 당시 나이 40세의 윤상엽 씨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다이빙을 한 뒤에 이 윤상엽 씨가 사망을 하게 된 거죠. 당시에 사건 발생 초기에는 그냥 단순 사고로 보도가 됐었어요. 가평경찰서도 10월에 이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사고로 보였던 이 일이 살인 사건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된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런 제보를 기다린다라는 영상이 나가요. 사망보험금 수령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을 보고 가평 계곡에서 사망했던 그 윤상엽 씨의 아내가 이 그알팀에 연락을 해왔던 거예요. 남편의 사망보험금 문제로 보험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받아야 할 사망보험금이 8억 원인데 보험사의 횡포로 못 받고 있다. 지금 나는 새벽마다 일용직 택배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제보를 해온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작진과의 첫 통화 이후에 이 제보자라는 여성과 연락이 되지를 않아요. 그알 측에서 몇 개월 후에 이 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서 살펴보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윤 씨의 아내가 그알팀에 연락을 해오기 이전에 작성됐었던 하나의 댓글을 보게 된 거예요. 자, 부인이 신랑 앞으로 보험 5억을 들었습니다. 철저한 수사해야 함. 돈 채무관계 복잡함. 이런 글이 올라왔던 거예요. 윤 씨의 아내 이 씨는 이외에도 다양한 커뮤니티에 자신이 보험사의 횡포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알팀에서 이 사망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발견하게 됐고요. 2020년 10월 17일에 앞서 말씀드린 방송을 방영하게 됐던 거죠. 이후에 이 사건이 더 이슈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사망한 윤 씨 지인의 제보, 그리고 보험사 측에서 경찰에다가 그녀를 보험 사기 및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로 고발을 하면서 이 사건이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되기 시작했고요. 검찰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2021년 2월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윤상엽 씨의 아내 이은혜와 그녀의 내연남인 조현수를 살인사건 및 보험사기 미수로 혐의를 특정하게 되죠. 이후 2021년 12월 13일에 이 두 사람이 1차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이미 소환 조사 이전에 출국 금지 조치는 해놓은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1차가 끝나고 2차를 앞두고 있었죠. 근데 그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 두 사람의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결국에 인천지검 형사 2부는 이들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용을 못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22년 3월 30일에 공개 수배합니다.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가평에서의 사건은 이은혜와 조현수의 여러 시도 끝에 성공한 살인 계획 중 하나였어요.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윤 씨를 죽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뒷내용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날 있었던 일들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당시의 의문점과 수상했던 정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분이 윤상엽 씨, 고인이 되신 윤상엽 씨입니다. 윤상엽 씨는 사망하기 전까지 대기업 연구소에서 15년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 가을경에 11살 차이의 이은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은혜를 가족에게 소개할 때는 대기업 인턴 사원이고 고졸 인턴 사원 6개월 수료가 끝난 뒤에 헤어졌는데 자기가 좀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업무적으로 함께 하다가 정이 들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이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윤상엽 씨 장례식장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친구나 동료들은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이 첫 만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2016년 9월에 두 사람은 인천에 신혼집을 얻게 돼요. 당시에 윤상엽 씨 집에서 1억을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대출 4천만 원을 받아서 마련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는 혼인신고로 법적인 부부가 됐죠. 당시에 윤상엽 씨 아버지가 결혼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었는데 이 여자 쪽 집에서 반대가 있어서 결국에는 혼인신고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고 5개월 뒤에 이은혜가 윤상엽 씨를 피보험자로 사망보험 4개에 가입을 해요. 이건 본인도 인정한 내용이거든요. 설계사가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본인이 6억짜리를 가입을 했었는데 상엽 씨가 나도 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원해서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계약자가 이은혜였으니까 이제 보험료는 이은혜가 매달 납부를 했었고요. 보상금이 총 8억 원이 나오게 되는 사망보험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뭐 보험이라는 게 가입할 수도 있죠. 사실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내가 만약에 혹시 먼저 죽으면 당신 힘들 테니까 이거 혹시 모르니까 내가 가입해 놓을게 뭐 이렇게 해서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끈끈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따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4년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8억 원의 생명보험까지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계약자고 한 사람은 피보험자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인천에다가 신혼집을 얻어놓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윤상엽 씨는 수원에 있는 한 빌라 반지 하방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고요. 이은혜만 인천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윤상엽 씨 친구가 물어봤나 봐요. 야, 왜 따로 살아? 결혼했는데? 왜 따로 살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자기는 거기가 좋대. 이러면서 그냥 대답을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랑 신정 때 통화하는 내용을 좀 들어봤었는데 이 윤상엽 씨만 일방적으로 이은혜에게 어떤 관심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은혜는 그냥 아무 감정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냥 뭐 묻는 말에 겨우 대답하는 걸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으로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정말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은혜의 모습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무리 부부 사이에 뭐 큰 애정이 없고 끈끈한 게 없었다고 해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 이 사진은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건데 자, 이게 언제 찍은 거냐면 남편이 사망한 지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SNS에 신나게 노는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이은혜가 당시에 10살짜리 딸이 있었거든요. 윤상엽 씨 동의하에 입양이 됐던 아이였고요. 윤상엽 씨 밑으로 입양이 됐던 아이였고요. 이것도 유족들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해요. 어쨌든 그 딸이랑 친구랑 남편이 죽은 지 100일도 안 돼서 마카오에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SNS에 수영복을 입고 행복하게 즐기는 사진, 영상 등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2019년에 수상 레저도 신나게 즐기는 영상까지도 공개가 됩니다. 윤 씨의 장례식장에는요, 입양된 딸은 오지도 않았고요. 장모, 장인 뭐 아무도 안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윤상엽 씨와 이은혜의 조금은 낯설어 보이는 관계, 그리고 사건 이후에 이어진 이은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는 사건이 벌어진 그날 가평의 용소폭포에서 있었던 일과
또 다른 목격자의 증언에 따른 수상한 정황들을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계곡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은혜와 또 다른 동행자이자 목격자였던 최 씨의 말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달랐어요. 이은혜랑. 그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날 계곡에 같이 갔던 일행들입니다. 자, 이렇게 총 7명이 갔어요. 자, 이날 계곡에 함께 놀러 갔던 사람들은 윤상엽 씨와 이은혜, 그리고 그녀의 내연남인 조현수를 포함해서 총 7명이었습니다. 이은혜는 그날 윤상엽 씨가 계곡에 갔던 것은 아내 친구들의 모임에 윤 씨가 갑자기 합류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일요일 오후 3시에 7사람이 계곡에 도착을 했고요. 주변에서 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이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까지 자리를 떠나요. 자, 그리고 밤 8시가 넘어서 누군가가 야, 우리도 다이빙 한 번씩 하고 이제 끝내자 라고 했고, 자, 이거 지금 이은혜의 주장이에요. 자, 그 말을 누군가가 했고 윤상엽 씨를 포함한 남자 3명이 마지막으로 다이빙을 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은혜의 후배인 유 씨, 그리고 그녀의 친구인 김 씨는 추위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동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7명 중에 2명이 주차장으로 이동을 했으니 계곡에는 5사람만 남게 된 거죠. 자, 이은혜의 말. 당시에 2 친구가 먼저 다이빙을 했대요. 3명이 올라갔는데 2명이 먼저 다이빙을 했고 얼마 후에 윤상엽 씨도 따라서 뛰어내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 씨는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4명의 사람 모두 다 윤상엽 씨가 허우적거리거나 뭔가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말을 했어요. 자, 다이빙을 하는 것, 그리고 얼굴이 수면 위로 한번 올라올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보고 나서 뭐 앞으로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 뒤돌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물 밖으로 나올 줄 알았던 윤상엽 씨가 시야에서 사라졌고 돌아보니 물이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구조 튜브를 던지면서까지 어두운 물속을 찾아봤지만 끝내 남편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저녁 8시 24분경에 119에 최초 신고를 했고요. 사인은 익사, 발견 당시에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특별한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게 1차 수사 결론이었고요. 자, 그런데 그날을 기억하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일행 중에 한 명이었던 최 씨입니다. 자, 그녀는 윤상엽 씨를 계곡 가는 날 처음 봤대요. 당시에 이은혜가 최 씨에게 남편이라고 소개를 안 하고 나 친한 오빠야. 그러니까 윤상엽 씨를 최 씨에게 친한 오빠야.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사건 벌어지고 나서 알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최 씨의 목격담에 의하면 일단 그날 현장에서 자리가 2번 옮겨졌다고 해요. 자, 사진을 미리 띄워드리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1차, 2차라고 되어 있죠. 1차 처음에 자리를 깔았던 장소가 1차 이 장소고 그 다음에 한번 이 2차 장소로 자리를 한번 옮겼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윤 씨는 튜브를 타고 조금 얕은 곳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튜브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조현수가 윤상엽의 튜브를 끌고서 저쪽에 계곡 깊은 곳 있죠. 다이빙하는 그 지점. 거기까지 막 튜브를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상엽 씨가 정말 심각하게 장난식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하지마 라고 했었다고 해요. 자, 윤상엽 씨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건데 물을 싫어하고요. 수영도 잘 못해요. 나중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물에서 뭘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알고서 조현수가 그랬던 건지 조현수와 이은혜가 양쪽으로 막 튜브를 흔들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상엽 씨도 물에 안 들어갔대요. 무서웠던 거죠. 이은혜는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튜브를 잡고 막 흔들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이은혜가 그랬죠. 그날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다이빙을 하자고 했다. 누군가 마지막으로 다이빙을 하고 이제 자리를 끝내자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이 목격자 최 씨는 그날 다이빙을 마지막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을 이은혜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은혜가 계속 그 윤상엽 씨한테 오빠도 해봐, 다이빙 해봐 이렇게 시켰대요. 그랬더니 싫다고 했겠죠. 당연히 물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싫다고 했더니
남자들 다 뛰는데 오빠는 안 뛰어? 그럼 내가 뛸게. 이러면서 구명조끼를 막 자기가 입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분위기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다른 남자들 다 뛰는데 나만 안 뛴다고 하면은, 그랬더니 또 아내가 자기가 대신 뛰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남자가 그래 네가 좀 대신 뛰어주겠니? 그러겠어요. 결국에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본인이 뛰겠다고 하면서 그 위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근데 그날 그 다이빙이 윤상엽 씨가 처음 해보는 다이빙이었어요. 절벽 높이만 3m 40cm였고요. 수심은 4m 정도 되는 웅덩이에요. 거기로 뛰어내린 거죠. 수영을 못하고 물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이빙 순서에 대한 기억은 이은혜와 최 씨의 기억이 일치합니다. 남자 둘이 먼저 들어갔고 마지막에 윤 씨가 입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최 씨도 다이빙 후에 윤 씨의 얼굴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 씨가 이렇게 헤엄치는 제스처도 했었대요. 근데 딱 거기까지 보고 나서 이은혜가 최 씨에게 담배 좀 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담배를 찾으려면 뒤를 돌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최 씨가 이은혜랑 같이 뒤돌아서 가방에서 이제 담배를 찾느라고 수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최 씨의 기억에 뭔가 뒤에서 악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크게 악 하는 소리는 아니었고 뭔가 악 하는 그런 외마디 비명? 짧고 그렇게 크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최 씨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때 이 윤 씨가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자, 최 씨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다고 했는데 이은혜는 뭐라고 얘기했죠? 첨벙거리는 소리 자체를 아예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두 개가 엇갈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심지어는 이런 말도 했어요. 이은혜는. 그러게요. 첨벙거리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그런 소리가 안 들렸다는 게 그게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대체로 모든 기억이 다 비슷했는데 이 두 사람의 기억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딱 엇갈려 있었던 거예요. 수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당시에 최 씨가 기억하는 사람들의 위치예요. 조현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냐면 이 윤 씨가 물에 빠지고 그 지점에서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이미 먼저 다이빙을 하고 튜브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윤 씨가 허우적대니까 튜브를 탄 상태로 막 헤엄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튜브 타고서 헤엄이 안 되잖아요. 한시가 급한데. 그래서 이 목격자 최 씨가 멀리서 보고 너무 답답한 거지. 그래서 튜브 빼라고, 튜브 빼고 가라고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튜브를 빼면 눈앞에 있는 윤 씨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실제 거리는 10m에서 15m 정도 떨어져 있었으니까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한 20초면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이은혜가 갑자기 최 씨에게 자기를 빨리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언덕 위에 구명 튜브가 있으니까 같이 가지러 가자는 거예요. 그럼 최 씨는 그 자리를 떠야겠죠. 자, 그렇게 최 씨는 이은혜와 함께 튜브를 가지러 올라갔고요. 그 자리에는 남자 3사람만 남게 됩니다. 다이빙 했었던 사람 3사람만 남게 된 거예요. 자, 그 남자들 중에 조현수 말고 이모 씨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공범으로 지목이 된 상태예요. 제가 컨텐츠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알템에서 실제로 구명 튜브를 뛰어서 가져오는 시간을 쟀는데 2분 10초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2분 10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돌아왔을 때 수면은 잔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아니 튜브를 그냥 던지면 되는 거 아니냐, 던져서 윤 씨가 그걸 잡고 올라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제일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죠. 근데 굳이 이은혜가 현장에서 최 씨를 이탈시키면서까지 구명 튜브를 가지러 간 거예요. 그리고 최 씨가 현장에서 돌아왔을 때 조현수는 오히려 상엽 씨가 있던 위치에서 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최 씨는요, 또 하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씨가 그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대요. 근데 그 구명조끼가 어느 순간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꼭 그 구명조끼가 필요했을 텐데 누군가에게는 구명조끼가 꼭 없었어야 했나 봅니다. 결국 윤상엽 씨는 처음이자 마지막 다이빙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시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윤상엽 씨가 살던 빌라의 CCTV가 복원이 돼요. 그러니까 영상이 막 거의 몇만 개의 영상을 포렌식으로 이제 복원을 했는데 그 RTM에서 이거를 다 확인을 해봐요. 하나하나 일일이. 근데 그 중에서 놀라운 장면을 포착합니다.
자, 3장의 사진이에요. 핵심적인 사진 3가지예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조현수랑 이은혜예요. 이날 윤상엽 씨의 집에 그 빌라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이날 이 사람들이 윤 씨의 집에 들어와서 윤 씨 점퍼를 들고 나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조현수가 이은혜 말고 다른 여자랑 이곳에 와요. 와서 한참 있다 나와요. 그래서 뭘 들고 가냐면 윤상엽 씨 컴퓨터, 본체,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갑니다. 컴퓨터 본체를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자, 여기까지가 그날 가평 계곡에서 이은혜, 조현수가 중심이 된 수상했던 정황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가평에서의 이야기들은 그들의 여러 시도 끝에 성공한 계획 중 하나였어요.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왜 처음이 아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2019년 2월 17일에 이은혜와 조현수가 윤 씨가 사망하기 4개월 전이에요. 이때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윤상엽 씨에게 보거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인 적이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그때는 치사량 미달로 이제 미수에 그쳤었는데 이 악랄한 놈들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한 거죠. 3개월 뒤인 2019년 5월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낚시터에 갑니다. 여기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를 하려다가 같이 갔던 지인이 잠에서 깨서 이 장면을 보게 됐고 그렇게 물 밖으로 나오면서 계획을 실패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사건 전날이에요. 6월 29일에도 이 세 사람은 수상 레저샵에 같이 갑니다. 셋이 항상 같이 다녀요. 자, 이때 관계자들이 기억하는 모습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 이은혜랑 조현수가 윤 씨를 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 관계자들도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윤 씨가 구명조끼 없이는 물에 떠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냥 바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떠서 발버둥은 치는데 수영 자체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은혜는 계속해서 윤상엽 씨에게 타기 싫은 걸 타게끔 강요를 하거나 물에 빠뜨려주세요, 물에 빠뜨려주세요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씨와 조 씨가 몰랐을까요? 수영 못하는 걸? 유독 계속해서 조 씨가 뭔가 물과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게 분명히 이들의 계획일 겁니다. 이미 모든 곳에 현장 답사까지 마친 상태였거든요. 용서계곡도 미리 갔다 왔었어요. 자, 이날 수상 레저샵을 다녀간 뒤에 다음날 그들이 향했던 곳이 바로 가평의 용소계곡이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물놀이죠.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언론에서 그들이 살인을 시도해왔다고 말하는 시기는 지금 여기 보시는 2월의 보거사건, 그 다음에 5월에 용인 낚시터 이렇게 두 가지인데 사실 저는 사건 전날 갔었던 이 수상 레저샵도 그들의 살해 시도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2019년에만 2월, 5월, 6월 29일, 6월 30일 당일까지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살해 계획과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드러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윤 씨가 피보험자로 그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잖아요. 8억짜리 생명보험. 근데 보험료 미납 때문에 2019년 7월 1일부로 실효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막힌 우연처럼 윤상엽 씨는 보험 실효 4시간 전에 사망합니다. 자, 당시에 보험사 관계자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험료를 제대로 낸 적이 거의 없었고요. 실효 직전에 항상 뭔가 납부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보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 수차례 반복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궁핍하면서 실효를 시키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는 어디서 샘솟았을까요? 이 사건이 처음에 가평경찰서에서 내사 종결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씨를 비롯한 목격자들의 진술 그리고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통해서였는데 그때 부검 결과 익사, 단순 사고로 처리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사건은 윤상엽 씨를 기초 장비 없이 물에 들어가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서 강요를 하고 그 구조 요청을 묵살해 숨지게 했던 살인 사건입니다.
자, 물을 싫어했던 윤 씨가 처음에 다이빙을 하려고 올라갔던 그곳의 높이는 3m 40cm였어요.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제 방송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2017년에 필리핀 가와산 캐녀닝을 했어요. 남편이랑. 근데 그때 다이빙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다이빙을 하려고 그 캐녀닝을 시작할 때 딱 그 관문이 있어요. 6m 점프를 해야지 그 캐녀닝을 시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뛰어내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제가 그때 구명조끼도 입고 있었고요. 헬멧도 쓰고 있었거든요. 되게 밝은 대낮이었고 물 아래에는 제가 떨어졌을 때 기다렸다가 물에서 나오게끔 도와주시는 현지 가이드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 진짜 벌벌벌 떨면서 입수했어요. 그때 서서 입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 되게 물 좋아해요. 물놀이 하는 거 좋아하고 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명조끼도 입고 있고 헬멧도 쓰고 있었는데 이게 딱 떨어지면서 물에 푹 빠져요. 근데 그때부터 물 위로 떠오를 때까지의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막 정신없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구명조끼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빨리 떠오른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생생해요. 그 물에 빠졌던 기억이. 근데 윤상엽 씨의 당시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면 자, 일단 물을 싫어해요. 물을 무서워합니다. 내가 물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날은 어둑어둑하고 그리고 당시에 온도도 꽤 낮았을 거래요. 물의 온도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다이빙을 하겠다고 올라갔어요. 심지어 구명조끼도 안 입었어요. 튜브를 끼고 낮에 놀 때도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물 밖으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수심은 4m예요. 발이 닿지도 않아요. 자, 그 상태에서 뛰어내리는 것만으로도 이분한테는 엄청난 공포였을 텐데 물에 푹 빠져들어가는 그 차가움 그리고 발이 닿지 않는 그 공포를 이분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일단 물 위로 떠올라요. 가만히 있으면 떠오릅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전문적인 헤엄법은 아니어도 뭐 개헤엄을 치든 나름의 헤엄을 쳐서 물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물살이 센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수영을 못하는 분들은요. 당황해요. 막 허우적댑니다. 누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도 아닌데 허우적대요. 그러면서 물 먹고 물에 빠졌다가 올라왔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익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심지어 앞에서 2명이 뛰어내렸고 저 앞에는 내 와이프도 있고 친구도 있고 누구든 하나는 날 구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내렸을 겁니다. 근데 윤 씨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윤상엽 씨의 몸에 포말이라는 흔적이 남았어요. 자, 이게 남아있다는 건 이분이 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몇 번의 숨을 쉬고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고 다시 물속에 빠져서 기도로 물이 들어가고 공기와 물이 함께 기관지에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분이 계속해서 물속에서 살려고 허우적댔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한 번에 뭐 다리에 쥐가 났거나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 그러면 이 포말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속에서 다리에 쥐가 나든 어쨌든 계속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려고 노력을 하다가 빠지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거고요. 근데 이은혜는 허우적대는 소리조차 나지 않아서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 최 씨는 악 하는 외마디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했었고요.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첨벙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m 거리에서 튜브를 끼고 있던 조현수는 윤 씨를 못 구했다고 합니다. 자, 기억나시죠? 윤 씨가 물에 풍덩 하자마자 이은혜가 했던 행동이 있었어요. 담배 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물에 빠진 걸 최 씨가 인식하고 조현수에게 튜브 빼! 라고 소리쳤을 때 이은혜는 최 씨에게 구명 튜브를 찾으러 가자고 합니다. 계속해서 최 씨의 시선을 돌리고 있죠. 2번이나 그랬죠. 약 2분간 현장을 벗어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조현수는 이미 허리까지 오는 물속에 서서 형이 안 보여 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입을 열어라 제발 진짜. 결국 그들은 8억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계획을 실행했고요. 성공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으로 보이지는 않는 이은혜를 둘러싼 과거의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자, 이 내용은 지금 경찰에서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해요.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이은혜의 남자친구였던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있었는데 이 2사람이 모두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2010년 그때 이 씨의 남자친구였던 김모 씨가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요. 동승자였던 이은혜가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차에 동승했었다라는 이유로 범행이나 사기로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다고 해요. 자, 파타야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에 여행 경비를 이은혜가 다 지불을 했었고요. 보험금은 사망자의 아버지가 수령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파타야 스노클링 사건도 그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서 그냥저냥 뭐 특별하게 집중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마 이 파타야 사건은 조만간 그 아래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그리고 비슷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연이어 발생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연출하지 않는 이상 이거 솔직히 평생 살면서 한 번 겪기도 어려운 일을 3번이나 겪었다? 이건 본인이 그냥 만들어냈다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씨에게 윤 씨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생전에 윤상엽 씨가 남긴 흔적들을 보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안한데 3만 원만 입금해 줄 수 있어? 다음에 만나면 줄게. 그냥 그때처럼 친구한테 부탁해서 입금 가능하면 해주라. 주말이라 회사에서 밥도 못 먹고 물도 사 먹으려고 미안. 어려우면 괜찮고 다른 데서 빌리면 돼. 그리고 내일 이삿짐 오는데 6만 원도 그쪽에 내줄 수 있어? 미안, 다음에 만나면 꼭 줄게. 아 미안해, 생일 선물도 못 해주는데 이런 부탁해서. 진짜 마음 아팠던 게 이 밑에 카톡인데 나 주말 동안 회사 출근 안 해. 라면하고 생수 사 먹게. 도시락도 아니고 라면하고 생수 사 먹게 3,000원만 입금해달래. 그 이상 입금하면 네 계좌로 다시 보낼 거야 진짜. 딱 3,000원. 진짜 그 이상 보내면 다시 입금할 거야. 내일 점심까지 보내주라. 자, 이분 계속 직장 다니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대요. 그 직장 동료가 과자나 군것질거리를 주면 그렇게 감사해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힘들어서 그랬다는 걸 몰랐다는 거야. 그 직장 동료분이. 진짜 마음 아팠어요. 자, 이분 계속 직장 다니고 있었고요. 연봉이 6,400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 먹을 돈 3,000원이 없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급여로만 3억을 넘게 모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친구들한테 몇십만 원씩 조금씩 돈을 빌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원래 손 벌리는 친구가 아니래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는 결국 2018년에 개인회생 신청까지 하게 됩니다. 이은혜는 돈 되게 잘 쓰고 다녔대요. 되게 잘 쓰고 다녔대요. 라면 한 끼에 생수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었던, 그리고 신발 한 켤레도 사서 신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이 윤상엽 씨의 계좌에서 이은혜의 친구인 김모 씨 계좌로 2년간 약 3,6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은혜가 친정을 돕겠다고 받아간 돈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돈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친정에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윤 씨의 장례를 치르던 중에 조 씨와 이 씨가 고인의 집에 왔었잖아요. 아까 사진 보셨죠? CCTV. 그때 타고 왔던 차가 있었는데 이것도 윤상엽 씨 명의의 차예요. 윤상엽 씨 명의의 차를 조연수가 타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은혜와 해외여행도 갑니다. 여유가 있어서 갔을까요? 윤상엽 씨가 여유가 있어서 해외여행을 갔을까요? 이은혜가 원하니까 그냥 그대로 다 해줬던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어디서 가져온 자료냐면 지금 네이버에 이 사건 그 네티즌 수사대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가지고 온 자료예요. 후회해. 사이트 시작한 거. 내 의지도 생각도 아니었어. 못 믿겠어. 주말에 돈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이 살 때 뭐 800, 보안 800, 장 750. 이게 그 무슨 은어래요. 거기서 쓰는 은어. 피말리게 동부에서 100원도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글도 써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윤 씨가 이은혜의 강요로 어떤 사이트를 시작을 했고 뭔가 불법적인 사이트겠죠? 그걸 시작했고 거기에 들어간 금액만 2천만 원이 넘는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거기서 나오는 돈이 전혀 없는 100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주 쪽쪽 빨아먹었어요. 정말 이 사람 하나를 가지고서 이 사람 이름으로 빚지고 뭐 부동산 관련된 그런 채무 관련 서류들도 집에서 엄청 많이 나왔대요.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은 정작 진짜 월세 살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이 사람 명의를 가지고 사이트도 만들고 차도 뽑고 대출도 받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얘네들이. 자, 이 사진은 그 윤 씨 실제 그 지하에 살고 계셨잖아요. 그 집 냉장고예요. 그의 인생은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껍데기만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은혜 때문에요. 결국 끝없는 빚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2018년 12월 31일에 해서는 안 될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이 브로커하고 카톡했던 내용을 연출한 사진인데 나이, 키, 몸무게, 혈액형, 수술 여부, 뭐 먹는 약 이런 거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그때 무산이 됐대요. 이걸로 돈을 좀 마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도까지 실패를 하면서 이번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우울증 병력이 있으니까 자살을 해도 보험금이 나온다. 은혜가 이걸 알아야 보험금을 탈 텐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이게 윤 씨 본인의 의사는 없어요. 그냥 이은혜에게 다 물어봐요. 그리고 이은혜가 하라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을 합니다. 도대체 이은혜는 윤상엽 씨를 어디까지 조종을 한 걸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작 윤상엽 씨는 이은혜가 자신이 죽으면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듯이 말해요.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내연남과 놀러가는 자리에 꼭 윤 씨와 함께 했어요. 남들에게는 남편이라고 소개를 안 해요. 그냥 친한 오빠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사망보험까지 가입을 하게 해놓고서 거처는 따로 마련해서 살고 윤 씨 명의로 차를 뽑아서 내연남이 타고 다니고 윤상엽 씨도 이은혜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이용해서 돈만 뜯어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언가 자신에게 부당한 걸 요구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것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은혜와 조연수의 사진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또 한 명의 남성이 있습니다. 그날 같이 다이빙을 했었던 그 조현수 이외의 또 다른 남자 이모 씨인데요. 자, 이 사람은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숨진 윤 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못했다라는 이 진술만 하고 나머지는 다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사람도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도 공범으로 지목을 해서 검찰에 넘겼었는데요. 이미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번 공개수배 대상에는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 사람도 이은혜의 내연남이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놀랍지도 않아요, 사실 이거는. 왜냐면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은혜가 인천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이은혜의 얼굴은 기억을 해. 알아,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야. 근데 남자랑 같이 사는 것 같아 하는데 누구랑 사는지 특정을 못해. 남자가 계속 바뀌니까. 동거남이 계속 바뀌어.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라고 했었으니까요. 자, 이은혜와 조현수의 사진입니다. 이 두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연 관계로 이은혜의 남편인 윤상엽 씨를 살해하기 위한 여러 차례 시도 끝에 2019년 6월 30일 가평 용소계곡에서 윤 씨에게 다이빙을 할 것을 강요하고 마땅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목격했거나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사건에 대해 제보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건은 여기까지가 내용이 끝이고요. 좀 몇 가지 좀 짜투리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건 다 아실 건데 그 이은혜에 관한 정보들을 좀 보면 방송 출연 경력이 2개가 있어요. 이거 보고 아까 좀 어이가 없어서 좀 피식 실소가 나왔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20년 전에 러브하우스에 나왔었어요. 러브하우스 아시죠? 그 조금 어려우신 분들, 집이 조금 어렵고 그런 분들 도와서 집도 고쳐주고 뭐 생활하는 그런 환경 같은 거 좀 개선해주는 그런 신동엽 씨가 있던 프로그램, 거기에 나왔었어요. 이 이은혜의 부모님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활하는 것도 어려웠고 딸을 키우면서 좀 어려웠는데 좀 도움을 받는 그 모습입니다. 이때 했던 말, 저도 나중에 커서 받은 만큼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싶어요. 근데 결국에는 남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쓰레기로 전락을 했죠. 자, 이은혜는 이미 10대 시절에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적이 있었어요.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이제
첫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을 했었고요. 이 남성이 씻는 사이에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 반복을 해왔었습니다. 조연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지인들의 말로는 땀을 흘려서 돈 버는 걸 되게 싫어하는 놈이었대요. 그래서 뭐 불법 사이트도 운영하고 이제 이은혜랑 성매매 관련된 일도 했었고요. 전형적인 질 안 좋은 사람, 딱 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건을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하고 자료조사도 하고 정리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있어요. 윤상엽 씨가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으셔가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친구한테 3,000원을 빌렸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3,000원도 없어서 빌리는 친구한테 3,000원만 주겠어요. 생활비가 없구나, 얘가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이 친구분이 10만 원 정도를 보내셨나 봐요. 근데 그게 미안했던 거야. 그래서 미안하면서 친구한테 97,000원을 다시 보내요. 그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 죽일 용기가 넘치게도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지금 4개월째 잠적 중인데 부디 스스로 죽을 용기는 없기를 바랍니다. 뭐 어디서 굶어서 쓰러져 있든 어디가 아프든 제발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살아서 잡혀서 법의 심판대에서 본인들이 저지른 그 일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자기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만큼 정말 악랄한 게 없거든요. 제발 부디 스스로 죽을 용기는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계속 사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 길었는데요. 끝까지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